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2주 만인데 네. 지난주에요. 제가 없었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뭐 유튜브에서 뭐 멋이 예. 뭐 여러분 제가 그 한 주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저희 총장님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이 전국적으로 이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이 김대희 김석이란 사람 도대체 누구였냐 어디 있었냐 막 이런 반응들이 정말요? 폭발적으로 달렸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이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댓글들 좀 읽어드리려고 네네네. 제가 송유라 아나운서님 네. 공부를 잘 떼서 생긴 일이죠. 아닙니다. 뭐 패널들 수준이 높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운동가로서 보는 관점이 아주 좋고 평론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김대희 있었고요. 총장님에 대한 칭찬이 많더라고요. 아니야. 깊이 있는 토론 방송 잘 팩트 봤습니다. 체크 뭐 훌륭했다. 이런 게 뭐 있습니다. 예. 김대희님의 이 방송용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팩트 질입니다. 팬이들 여러분의 양해 구합니다. 여기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뭐 여수 MBC 이거 대통령 그 이슈 때문에 처음으로 시청했습니다 한 유튜브 상으로 그래요? 댓글이 많이 좀 달려서 저희도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 앞으로 좀 YMCA 토론이 많은 분들이 또 팬이 생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입니다. 두 분도 보셨죠, 직접 반응들. 좀. 네, 감사하죠. 감사하고 라디오 전망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그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안 느꼈는데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 저희가 라디오 전망대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소리로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갔는데 YMCA 토론이 유일하게 유튜브로 전환시켰어요. 그래 보이는 제일 처음에, 라디오 형태로.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긴 다른 코너들도 예.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비주얼에 신경 써야 되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화끈하게 하신 거예요, 두 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앞으로 더 화끈하게 저희는 시원하게. 송유라 아나운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이, 잘하시던데 지난주에. 도청에서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싹 받고 있기 지난주에 김영록 지사에 대한 그러니까 화끈한 예. 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잘 해주시라는 부탁이기 때문에 그럼요. 너무 예, 건강한 없으시면 비판입니다. 좋겠습니다. 필요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자, 이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뭐 저희 여수 YMCA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그 여수 시민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어저께 첫 강좌 전남대학교 박규영 교수님 오셔가지고 민주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주제로 어저께 첫 강좌를 했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은 CBS 변상욱 대기자님이 오십니다. 오.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17일은 목요일이죠. 저녁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 원장님 오셔가지고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그리고 기후환경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날 민주주의적 가치 또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여수 시민 민주주의 학교 진행하니까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실 분들 매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이순신 도서관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도서관에서 몇 시인가요? 6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뭐 간단히 김밥 드시고 7시부터 초청 강연 들어가요. 미리 예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 한 50여 분 어저께 자궁 공간이 꽉 차서 확실히 좋네요. 박규경 교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언어를 쓰셔가지고 상당히 좋았었어요. 반응도 재미나고. 좋던가요? 네네. 예, 좋습니다. 뭐 요즘 막 그 오프라인에서 강좌 50명, 30명 참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인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김석 총장님께서는 또 역시 댓글로 칭송을 받으실 만한 기품과 있으시다. 저는 이제 비슷한 고민인데 YMCA가 공간을 뭐 1층도 노플라스틱 카페나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공간을 87년 6월 항쟁 그 시민들의 그 운동 성지였던 것을 2025년 빛의 혁명에 돌려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고민을 먼저 했던 분들이 그 지리산 남원 산내면의 그 이음이라고 하는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에 혁신 운동하는 사람들이 성지처럼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 가서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한 4시 반에 갔거든요.
뭔 벤치마킹이냐고 낯술이나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조하신 선생이랑 뭐 지리산 이은분들을 본의 아니게 낯술을 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친해지셨네요 사이가. 야, 원래도 친한데 예. 참 그런 고즈넉하니 지리산 산세가 다 보이는 곳에 아 굉장히 뭔가 이 그동안의 그 뭐죠 복잡한 상황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산내는 그런 측면에서 지산을 잘 품고 있으니 순천은 도심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인 대안학교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왔습니다. 산내 대금 가져가셨어요? 아 안 그렇죠. 가져가셨어요? 대금도 제가 또 가져가서 야 누가 불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지리산 자랑에서 또 두 곡 불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예, 아유 너무 훌륭하죠. 그 대금 네. 연주 또 그립네요. 네 언제든지. 자, 알겠습니다.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을 맞이해서 열었던 첫 기자회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기자회견 방식과 시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화끈한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형식을 좀 보면 저희 YMCA처럼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굉장히 좀 자유롭고 예상되어 있는 질문지 답변지가 없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좀 포문을 열어볼까요?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약간 뭐 전율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오, 전율까지요. 네, 예.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다양한 지혜로움 그리고 해박함 뭐 이런 것들이 정치에 잘 녹아내려 있어서 소통에 상당히 중심을 둔 뭐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가졌던 그러한 위치와 또 소통에 뭐 비할 정도로 다양한 뭐라 그럴까 상상력을 저도 느껴봤고요. 예. 역동적이고 그 다이나믹한 그런 대화와 질문, 응답 이 수준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뭐라 그래 감탄을 해야 될까요? 아직 그 행정부 각 중앙 부처 장차관들이 아직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수석실도 이제 막 임명이 되어서 특히 뭐 시민사회 영역은 다양하게 좀 주제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인기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질문들 중앙 언론, 지역 언론, 외신, 뭐 통신사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막힘없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처럼 보이길래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보는 긍정적인 거고요. 평가. 앞으로 장차관들 일하기 힘들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 포인트에서. 김석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할 만한 단어가 없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동안은 선별된 질문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조율된 기자회견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제된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좀 너무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어제에 보여졌던 그 기자회견은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자유가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열린 대화를 좀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한 측면도 눈에 보였고 저희 아내가 꼭 전해달라고 하던데 네. 굉장히 쉬웠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쉬웠고 그리고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냥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지 않은 그러나 본인 할 말은 다 하는 그래서 굉장히 쉬웠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기자회견이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뭐랄까 정책적 메시지가 생각보다 쉽게 전달됐고 그런 자리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일관된 메시지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 저희 아내는 받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 뭐 느끼셨을까요? 의정 갈등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격양되기도 하고 전 정부 탓을 하기도 하고 예. 남의 탓을 많이 하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은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든 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복잡한 건 복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니까 예. 좀 공감이 많이 됐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기자들이 상당히 어렵겠다 앞으로 질문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상한 질문 하면 진짜 이상한 질문하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하는
것보다 더 역으로 많은 뭔가 내용, 예. 역으로 예. 공격 들어왔을 때 답을 못하면 기자가 예, 예. 역질문 역질문이 들어왔을 들어왔을 때 기자가 답을 못할 때는 아마 데스킹이 시킨 질문을 앵무새처럼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그 끝으로 저희가 국민 느끼는 입장에는 좋은 거는 거죠. 예. 국민 입장에서는 통쾌하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그 가져왔던 그 연륜과 경륜이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간부회의가 전 직원들이 방송될 만큼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했대요. 거기서 훈련된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은 그대로 드러났고 효과는 그런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아마 이 기자회견 다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초기이고 기조를 맞춰서 국가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야 됐는데 전 국민 전체 공무원들이 다 들었을 거고 요약했을 것이고 다 했을 텐데 아마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숨을 푹푹 내쉬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장들도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 상당히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과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변화는 지역 군 단위 공무원들까지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우선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타운홀 미팅과 그러죠. 또 이번 기자회견까지 이어서 이제 다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날짜 잡히면 아마 일주일 전부터 날밤샘으로 숙성거리 야근을 하지 사실 않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변화죠. 그러죠. 예. 기존에는 적어준 말과 또는 뭐 고민거리들을 적어주고 대통령에게 부탁할 것만 이야기했는데 그거 왜 부탁하냐고 물어보고 갈등이 있네요, 실제로 있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을 지난번 광주나 전남도지사처럼 멈칫멈칫 해버리면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국민들은 뭐 재선한 우리 도지사님, 시장님은 비교 불가합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정치인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처럼 어떤 주제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일반 국민들과 함께 손쉽게 접근할 수 예, 있는 예. 그게 내공인데 우리 시장님, 우리 도지사님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총평이 긍정적인 평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뭐 방식과 시기도 굉장히 뭐 좋았다. 물리적으로 가깝기도 했고 거리도 그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석 총장님? 일단은 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민생 이야기, 그다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미래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가장 주제가 민생 경제. 그렇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특히나 뭐라 그럴까 정의로운 통합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 상당히 국정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0%의 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정의로운 통합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어떤 종식을 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3대 특검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가가 대충 뭉개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상당히 좀 뭐랄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고 세 번째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예. 그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언론들이 뒤에 이제 미디어 월에 나왔었는데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순천 광장 신문이 거기에 없었던 건 아마 몰라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음 기자회견 때는 순천 광장 신문을 꼭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옥천 신문 대신 네, 옥천 신문도 껴주시고 네. 지역 신문도 많이 지금 껴주시고 네 번째는 좀 시간이 2시간 갖고 부족한 것 2시간 같아요. 너무 짧았다. 네. 돌리고 또 1시간 반이었는데 한 지금 3-4시간 거잖아요. 예. 3-4시간 정도 해서 충분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아유, 끝도 없이 나오는데 좀 다음 더 얘기할 거 많습니다. 윤석열 3년보다 30일 일하는 것이 훨씬 많더라라고 하는 성과도 그대로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 그 분량을 많이 뺏기셔가지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내용적인 것. 네, 저는 부동산 문제하고 뭐 의정 갈등 영역인데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 GDP의 한 30% 정도가 토목 건축을 통해서 토목 건설 쪽에서 형성되고요. 선진국들은 GDP의 한 15% 내외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목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재명 정부하에 확실히 정리가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예. 그러면 부동산에 모여 있는 자본이 어디로 갈 것인가? 주식 영역 중심은 금융으로 간다.
그래서 새롭게 부동산이 아니라 새로운 좀 기업의 비전과 또 우리 제조업이 강국이잖아요. 이러면서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진국다운 방식이죠. 이런 쪽으로 갈 것은 확실하다는 걸 더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 주담대 뭐 제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막 그렇죠. 맛보기다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 아파트 쪽에 이제 앞으로 우리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고 좀 보는 거. 음. 물론 이제 지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분양이 안 되면 지역 경제는 더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대세다 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의정 갈등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자신 없는 분야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원칙이 있다. 아직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 안 됐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전임 정부처럼 때려잡고 강제적으로 막 뭐라 그럴까 목을 끌고 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는 상대방이 있는 영역이고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정책들을 풀어나가겠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정책 강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데 예. 전남 의대 신설 문제에 관심 많은 전남 도민 입장 속에서는 약간 시간은 늦어질 개연성이 좀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쉬운 부분은 그거 하나 꼽으시겠어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또 아쉬운 거 뭐가 있었을까요, 김대희 총장님? 뭐 여러 가지 이제 통일 문제, 그리고 한반도 통일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은 대통령이 민생 영역에 주력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외교라든가 통일 영역의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들,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는 없었으니까요. 대결만 있었고 그 전임 문재인 정부라든가 TJ 정부를 계승하는 영역, 또 새롭게 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부 자체가 완전체가 아닌 측면 속에서 아직은 좀 내용들이 보강될 필요는 있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 느꼈어요. 아직 인수위가 준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김대중 총리와 마찬가지로 뭐 노동계획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연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북핵 관련한 문제랄지 뭐 차별금지법 관련된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좀 이렇게 정리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 다만 직답을 피한 부분들이 있었죠. 직답을 예. 좀 피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다만 이런 과정에 공개된 행보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더 뭐랄까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 형식으로 될까봐 저는 사실은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호할 땐 좀 단호해. 이 정부의 성격이 드러날 때는 뭐 검찰 개혁은 아주 단호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차별금지법이랄지 노동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우니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다음 기자회견은 2차, 3차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또 타운홀 미팅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예, 보기에는 지방분권 영역은 제가 생각하기 약간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옥전신- 얘기를 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옥천신문 어떤 부분 짧게. 네, 예. 옥전신문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의 이야기는 중앙정부 예산을 좀 더 지역에 많이 배분하면 되지 않냐라는 내용인데 지방분권 영역은 중앙정부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제도 문제가 변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방의 자치와 분권은 예산과 또 국가의 세법 체계 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교육과 의료 경제의 소외 지역, 소멸 지역에 정부가 예산만 지원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기준적인 원칙들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다음 뭐 1년 예. 지나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 전문 분야입니다. 지방 네네. 분권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해보자면은 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부산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부산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석 총장님? 전 이제 김대희 총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핵심적 그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걸 변경해야 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부나 대통령들은 지방이 좀 어려운가 보다. 뭘 지원해줘야 돼. 이런 어떤 어려운 곳에 지원해주는 방식이겠다고 본다고 한다면 예. 좀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권에 멀어질수록 좀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 지방에 고립화되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상 어제 부산을 보고 심각하다고 했던 것은 고립된 2등 도시를 지적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 역전이 부산도 갈수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해양과 관광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국제 교류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등 도시로서 고립된 2등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부산항을 살려낸다 할지 아니면 해양수도 뭐 옮겨서라도 제2의 어떤 그 도약에 대한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지금 처방을 좀 현재 내린 것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을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수도권 과밀화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두 번째 인식은 그렇다면 이 방식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결했던 방식은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이렇게 세종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굉장히 큰 틀에서 움직였었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해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나 지방의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문제는 그렇다면 2단계로 세종으로 옮겼던 지방기관들을 다음 다시? 단계에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철학을 저는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결국은 계획과 예산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해수부를 옮기는 것을 공약화한 것을 그 부산 시민들하고 공약한 것을 바로 결정하고 뭐 뭘 건물을 지어야 이거 그러지 말고 먼저 옮기고 그다음 나중에 고민하자라고 하는 것들 놓고 보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 김영록 조사 같은 경우는 뭐 기후에너지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해달라고 요청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절박하다라고 하는 요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낼 수 있는 결단을 낼 수 있는 계획과 내용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광양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전남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게 또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전남으로 이걸 끌고 오려면은 정말 어떤 식으로 절박하게도 요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석 총장님? 네, 그렇죠. 기후에너지부에 대한 공약이 있는 것이고 예. 전라남도를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주 전라남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후에너지에 걸맞는 우리 도시가 맞느냐라고 하는 최적화가 타당성이 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당성이 있죠. 일단 청정이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한 문제, 풍력에너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전국에도 제일 1번으로 나갔지만 윤석열 정부에 꺾인 측면이 없잖아 있고 나주에 그 에너지 공과대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건이지만 그러면 기후 에너지를 전라남도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대한 절박함과 이것이 전라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산업적 영향, 그다음에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좀 전달됐어야지 그냥 당위성만 요구한 가운데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가니까 기후에너지부는 전남으로 가져와야지. 이런 기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필요한 곳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그걸 따져보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산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뜻은 실제로 대전벨트 이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소멸 위기를 대변하는 언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까지는 괜찮다 그나마. 그렇죠. 수도권 네. 전체를 닫고 그래도 어떻든 행정수도 영역이 있는 대전까지는 어제도 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예, 네. 나머지 영역은 부산이 대표적으로 표현했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중앙 정부 중에서 현재 지금 행정의 효율성 중요하죠.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예. 논의하고 토의하고 해변 중요하지만 꼭 위치나 그런 역할 속에서 지역으로 내려갈 만한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해수부였거든요. 바다로. 왜냐하면 항만 정책과 수산 정책은 직접 바다 현장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나라도 그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수부를 정해졌는데 어떻든 세종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여수시장님 당장 기자회견 해야죠. 저도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여수 20만 평 땅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네. 해수부 여수에서 유치하겠습니다. 광양시장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최소한 4천억에서 2조 원 정도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해수부를 순천시장님 기후에너지부 순천으로 가져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김용욱 지사 저 이야기 듣고 기후에너지부를 나주로 하자는 듣고 제가 웃어버렸는데요. 왜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수가 COP 뭐 계속했다 이겁니까? 그건요 기존에 자기 능력을 보고 해야죠. 네. 무슨 아무것도 말씀이세요? 하지 무능력한 행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조금 있다고 태양광 발전 최고 뭐 생산지라고 한국전력 에너지 공기업 하나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또 전라남도에서 전화 옵니다. 김대희 총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네. 이게 해수부가 부산 가는 것은 30년 이상 계속 논의가 있었던 영역이었고 그것은 기업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서울 한가운데 있다 보니 다양한 항만 정책의 물동량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가는 것이 총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행정과 또 기업과 지역 여론이 무르익어서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기후에너지 영역이면 2050 탄소 중립 정책에서 전라남도가 대안이 있나요? 들어보면 맨날 해상풍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8조 원 전라남도 예산 중에서 기후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 예산에 얼마 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보다도 절반도 안 되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노력 부위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세종시장님이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진짜 행정수도를 고민한다면 대통령실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달라고 지금 맞아요.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 옮긴다고 옮기는 1인시라고 거 있는 건 1인시라고 말도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대통령실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뭐 5년 안에 실효적으로 이전해 달라고 국민의힘 앞에서 농성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방 분권 측면에서 여수 광양항도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문제인데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간다고 하면 결국은 해양 정책, 특히나 그 북극 그 항로와 관련된 무관치 않잖아요. 광양항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항만입니다. 부산과 광양의 투포트 시스템으로 예.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항만이에요. 여기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전략을 누가 짜야겠습니까? 바로 여수 광양 항만공사와 전라남도와 여수시장과 광양시장과 순천시장이 머리를 한데 모아서 국회 가서 기자회견하고 북극 항로에 광양항도 참여시켜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발빠르게 그런 전략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가야 이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어떤 지방분권의 효과성으로 이 전남 동부권이 나름대로 중요한 어떤 산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일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부산 항만공사에 비하면 상당 부분 조건과 내용들을 크게 갖추고 있지 못해요. 부산 항만공사는 도시계획까지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권한도 좀 달라고 이번 참에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전라남도 여수 항만공사 사장님, 여수시장님, 광양시장님, 순천시장님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